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대화. 검푸른 하늘에 빨려 들어갈 때 제트기는 쭉쭉 고도를 높였다. 천공의 태양을 받아 비행기 은빛 날개는 눈부시게 찬연히 빛났다. 1972년 4월 29일 오전 11시를 지나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날아올라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파리로 향했다. 계속 상승하는 제트기의 굉음을 들으면서 신이치는 생각했다. 엔진을 완전 가동하여 바람 속을 뚫고 나아간다. 이와 같은 열풍과 격렬한 투쟁이 있어야 비로소 무거운 기체는 뜬다. 광선유포의 비상도 또한 고난이라는 대풍에 맞서 온 힘을 다해 뚫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신이치가 이번에 방문할 곳은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이며 기간은 약 한 달을 예정했다. 주요 행사로는 새 파리 본부 개관식,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방문, 미국에서는 워싱턴 회관 방문과 세계 평화 문화제 참석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여정의 가장 큰 목적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 박사와 가질 대담이었다. 위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박사는 독자적인 역사관을 갖고 문명 흥망의 법칙을 체계화해서 지구 인류 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관을 세웠다. 실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다. 현대 문명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우려하여 고등 종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박사의 저서를 신이치도 진지하게 숙독하고 연구하여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역사관의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 토인비 박사는 1889년 4월 런던에서 태어났다. 박사에게는 박사가 태어나기 6년 전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우수한 백부가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산업혁명이라는 역사학상, 개념을 만들어 알려진 저명한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다. 이 백부 아놀드의 이름이 조카인 박사에게 계승되었다.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 박사의 아버지인 하리 바루피 토인비는 의사로 일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에 정열을 쏟았다. 가혹한 운명을 걷고 있는 문명에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토인비 박사의 역사가는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한 아버지의 인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부모의 삶의 자세가 가장 좋은 교육이다. 또 어머니 세아라 이데스 토인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교과서도 저작한 역사가였다. 어머니는 박사가 어릴 적에 침대에서 영국 역사를 들려주며 잠을 재웠다고 한다. 기복이 많은 영국 역사를 장대한 이야기로 들려준 어머니에게 영향받아 아놀드는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 아놀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총명한 소년이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우등생은 결코 아니었다. 10살 때 아놀드 소년은 퍼블릭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예비교인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그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싫어졌다. 초기에는 선배가 괴롭혀 분한 나날도 많았다고 한다. 심한 향수병에도 걸렸다. 박사는 내게 학기가 시작하는 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사형 집행일과 같았다. 이 두려운 순간을 향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고뇌는 절정에 달했다고 회상한다. 고뇌 없는 인생은 없다. 그 고뇌의 강한 인내로 맞서 놓으라면 비로소 인간은 단련되고 연마된다. 박사는 퍼블릭 스쿨인 윈체스터교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시험에 도전했다. 그러나 첫 해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보결에 머물렀다. 2년째 겨우 3번으로 합격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아놀드에게 부모님은 말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단다. 그 이상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니까. 아놀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이 개운해졌다.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짓누르는 돌을 없애 활력을 솟게 해야 진실한 격려라고 할 수 있다. 토인비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고대사를 배우고 졸업 후에도 연구원과 튜터, 학생 지도 교사를 겸해 모교에 남았다. 박사는 연구를 위한 여행 중 오염된 물을 마셔 이질에 걸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박사의 목숨을 구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 징집의 불합격이 되었다. 이 전쟁으로 친한 친구들을 차례차례로 잃었다. 그 수많은 벗의 사진을 박사는 평생 곁에 두었다. 마침내 외무성 정치정보국에 들어가 1919년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파리 강화회의에는 영국 대표단의 중동 지역 전문위원으로 참석한다. 그 후 런던 대학교 교수가 되고 1921년에는 그리스, 터키 전쟁의 시차를 가게 되었다. 여비를 조달하기 위해 영국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 특파원을 겸했다. 박사는 한쪽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의 주장에도 터키의 주장에도 공평하게 귀를 기울였다. 유럽인은 오랜 기간 동안 터키인에게 뿌리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 6년 전에는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안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터키인을 증오하고 공포를 느끼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만큼 터키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사는 터키인 주민이 학살당한 마을에도 갔다. 터키인 난민의 비참한 설정도 시찰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원고로 작성해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을 보냈다. 이 신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지면에 게재했다. 그러자 굉장한 비난이 집중포화처럼 쏟아졌다. 터키인을 동정하다니 웬 말인가? 진실한 정론에 대한 반동이었다. 볼리비아의 시인 프란츠 타마요는 이렇게 외쳤다. 악이 존재할 때 구국의 악은 악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악의 존재를 알면서 숨기는 것이다. 악을 보면서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에 게재된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가 보낸 기사는 영국에서 맹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터키인에게는 기쁨의 대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의 진실이 유럽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신문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기독교적 편견에 굴하지 않은 신문이라는 영원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 사물을 한 면만 보면 진실을 알 수 없다.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볼수록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올바른 평가를 내리려면 올바른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인식하지 않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은 초대회장 마키코치 선생님의 잠언이다. 토인비 박사는 상아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부끄러움에 여겼다. 현지로 발길을 옮겨 더욱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행동하는 탐구자였다. 박사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서양 중심적인 역사관을 초월한 위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을 다듬었다. 그러나 터키의 진실을 전한 박사는 결국 젊은 나이에 얻은 런던 대학교 교수 자리를 잃게 된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차탐 하우스에서 박사를 맞아들였다. 이곳에서 박사는 현대의 국제 문제를 연구조사해 국제 문제 대관을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연구 집필에도 착수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박사는 이 연구소의 대외조사 출판 실장에 취임한다. 나아가 외무성 조사부장도 역임한다. 그 때문에 세계대전 중에는 역사의 연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대전 후 1946년 박사는 영국 대표단 일원으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다. 그 후 집필을 재개해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간행을 거듭한 역사의 연구는 10권으로 우선 완결했는데 실로 고상에서 33년이 지난 1954년의 일이었다. 위협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인내와 집념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역사의 연구는 종래 역사학이 민족이나 국가를 단위로 해 온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문명을 단위로 생각해 세계사는 많은 문명이 결합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독창적인 역사 연구였다. 그리고 모든 문명은 발생, 성장, 좌절, 해체, 소멸을 반복한다는 법칙성을 제시했다. 또 문명의 성쇠는 자연을 비롯한 환경의 커다란 변화나 전쟁 등의 인간에게 시련을 줄 때 그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응전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문명에 정복당한다는 가장 큰 고난의 도전을 받은 문명에서 고뇌를 이겨내기 위한 예지로 고등 종교가 생긴다고 통찰했다. 역사의 연구는 먼저 1934년에 1권에서 3권까지 출판되고 5년 후에 6권까지 출판되었다. 과거 역사학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토인비 사관의 많은 학자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강한 관심을 품었다. 처음에는 대체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비판을 하면서도 정중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역사 연구를 요약한 축소판이 발간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토인비의 명성이 높아지자 비판은 심해지고 신랄해졌다. 토인비 사과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말한 학자도 있었다. 참된 과학에 필요한 현미경적인 기술의 입증이 결여되었고 망원경적인 연구에 치우쳤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혹독하게 비평했다. 역사의 연구는 결코 역사의 연구서가 아니다. 토인비 씨는 결코 역사가가 아니다. 토인비 씨는 어디까지나 예언가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과장되고 열광적이며 완미해서 일방적인 수많은 예언과 판정은 학자가 사회에 책임져야 할 첫째 의무라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학부심을 위반했다고까지 단언했다. 혁신적일수록 비판은 거세진다. 그것도 또한 사람 사는 세상의 법칙이다. 토인비 박사는 자신의 학설에 대한 반론에는 성실하게 사색하고 검토를 거듭했다. 그리고 정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설에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았다. 박사는 비판을 근거로 하여 자설을 수정한 재고차를 역사의 연구 제12권으로 1961년에 발간했다. 박사의 학문에 대한 탐구심, 겸허함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사에게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 대다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 그것은 박사가 하는 일이 이른바 민족이나 국가 등 종래 역사 연구의 범위를 초월했기에 생겼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른바 토인비 사관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때문이다. 박사가 다대한 영향을 받은 독일의 철학자 슈팽글러는 서양의 몰락을 저술하여 서양 문명의 종언을 예고했다. 박사가 역사를 부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세계 문명을 비교 연구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까닭도 현대 서양 문명의 전체 행방을 고찰해야 한다고 깊게 생각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게다가 그 서양 문명은 점차로 세계화가 되고 서양의 몰락은 장래 인류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20세기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발발해 핵무기까지 등장했다. 그것은 몰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류 종언의 징조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연구를 쓰면서 박사의 가슴에는 인류의 미래를 예리하게 고찰하여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맥동했을 것이다. 훗날 박사는 회상록에 이렇게 남겼다. 전쟁을 폐지하는 방향을 향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1914년 8월 이후 특히 마음을 썼다. 전쟁은 인간이 만든 현존하는 모든 제도 중 가장 나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원폭의 출현으로 인류를 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 외친다. 이 불길한 것을 근절하라. 야마모토 시니치는 토인비 박사의 저작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때마다 곧바로 구입해서 정독했다. 시니치는 박사의 도전에 괄목했다. 먼저 그 학설이 종래 서구 중심형 역사관에서 탈각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다고 해도 좋다. 정복에 성공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는 정사가 되어 전해져 남고 패배한 쪽의 역사는 매장되고 만다. 그러나 토인비 박사는 학대받은 쪽의 민족이나 문명에도 평등하게 빛을 비춰 고찰했다. 더군다나 박사는 영국인이다. 영국은 일찍이 대영 제국으로 번영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지구상의 영토를 확대하여 세계에 군림했다. 실로 세계사의 중심축이자 승자 쪽의 역사를 형성해 온 국가다. 박사의 역사의 연구를 축약한 일본어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 자신은 우연히 서구인으로 태어났고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근시안적인 견해는 이 보편적 결함을 가진 서구적 형태임이 분명하다. 역사의 연구를 쓰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이 한계를 의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서구인인 박사가 무의식 중에 싹트는 편견이나 우월감과 갈등하면서 학대받은 민중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필을 계속한 것에 신이치는 감탄했다. 또 박사의 역사 연구는 역사의 부분적, 전문적 해석에 일관하지 않고 글로벌한 시점에 서서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서강을 찾아내려는 한결같은 자세에 신이치는 무엇보다도 공감했다. 인류의 고뇌에서 눈을 돌린다면 무엇을 위한 학문이란 말인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평화와 번영과 행복의 방도를 찾는 일이야말로 참된 지성이 해내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이치에게 박사의 존재는 커다란 희망이 있었다. 때는 1969년 가을이었다. 신이치는 타자기로 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 박사가 보낸 편지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에게서 처음 받은 편지다. 신이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번역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먼저 박사가 창가학회와 신이치에게 기대하는 강한 관심이 솔직하게 씌어 있었다. 내가 마지막에 일본에 머무른 1967년 당시 창가학회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사상이나 저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만일 괜찮으시다면 당신을 영국에 초대해 우리 두 사람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관해서 유익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박사는 이 대담에서 종교, 과학, 철학, 역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싶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 대화가 실현된다면 영일 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에 분명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도 했다.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언제 런던에 오시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내년이라면 이곳은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5월이 오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월의 런던은 꽃이 만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신해치는 매우 과분한 제안에 깊이 감사하면서 불가사의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신해치도 불법자로서 인류가 직면한 기본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인비 박사가 신이치와 대담하기를 강하게 희망한 그 배경에는 박사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고등 종교로 불교에 강한 관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박사는 일본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일본 문화나 종교 연구에 정열을 기울여왔다. 박사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때는 1929년이었다. 태평양 주변 나라들의 우호와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태평양 문제 조사회가 교토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방문은 1956년으로 일본 문명을 더욱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데 힘썼다. 토인비 박사를 주목하고 있던 신이치는 1965년 자신의 저서인 과학과 종교의 영문판을 증정했다. 토인비 박사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때는 5년 전인 1967년이었다. 이때 박사는 일본 학자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물었다. 창가학회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창가학회는 민중 속에서 태어난 불교 단체이며 불법 천리를 현대에 살려 사회 건설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박사는 마음이 끌린 것 같다. 이후 이채로운 불교 단체로 학회에 차관하게 되었다. 나아가 영어판 창가학회 출판물 등도 훑어보다가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의 사상과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사의 도설, 역사의 연구를 번역한 구아바라 다케오 교토대학교 명예교수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정치, 권력에 눌려 교단의 줏대를 잃어버린 일본과는 달리 종교가 정치, 권력과 맞서는 힘을 지닌 서구의 지식인은 창가학회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흥미를 갖고 있다. 토인비도 그중 한 사람이다. 일본의 많은 종교단체는 권력에 영합해서 오래도록 생존했다. 그러나 창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 정신대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어디까지나 민중 편에 서서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그 때문에 전쟁 중에 군부 정부의 표적이 되어 간부 21명이 투옥되고 초대회장 마케코지 스네 사부로가 옥사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 또 전후학회는 불법을 근간으로 모든 창조의 주체자인 인간을 변혁하는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건설 운동을 추진했다. 민중이 주역이 되어 일으킨 그 종교운동의 미문의 확대는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이기도 했다. 이를 두려워한 여러 권력이나 기성 종교는 창가학회에 맹렬히 반발했다. 학회원을 탄압한 사건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학회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승리함으로써 민중은 환희찬 노랫소리를 울리면서 해마다 발전을 계속해 사실상 일본 제1의 대교단으로 성장했다. 토인비 박사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1967년부터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대담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낸 1969년까지 창가학회는 미증유의 약진을 이룬 시기였다. 또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한 직후라서 그런지 학회에 대한 까닭 없는 중상도 그 정도가 심해진 즈음이었다. 당연히 그 사정은 박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박사는 피상적인 논란은 학회의 본질과 관계없다고 달관했다. 박사 자신이 동시대의 질투에 찬 비판과 투쟁한 신념이 있는 지성이었다. 박사는 아쿠메리를 극복하며 전진하는 학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양의 살아있는 종교의 존재를 감지하고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음이 틀림없다. 세계가 자랑하는 올바른 통찰력을 지닌 역사가의 해안은 예리하게 창가학회의 미래를 주시했다. 그런 박사에게서 신이치는 소문에 좌우되지 않고 진실한 탐구를 향해 돌진하는 한 학자의 진지하고 고고한 정신을 느꼈다. 신이치도 토인비 박사의 의견도 듣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박사가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고 인류의 평화 공존과 행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듯이 신이치 또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사색하고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1969년 7월에는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해 인류가 처음으로 달 표면에 내려섰다. 그러나 지구상에서는 인류의 위기적 상황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 진영의 대립의 골은 여전히 깊고 냉전 구조는 한층 견고해졌다. 그것이 세계 각지에서 나라의 분단과 분쟁을 초래해 베트남 전쟁은 수렁에 빠진 지 오래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남북으로 나뉘고 독일도 동서도 분단된 채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 공산권 내부에서도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돼 이데올로기 대립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아랍 세계에서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아랍 제국의 단시일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그 후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무력 투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도 보복을 계속하자 서로에 대한 증오의 불꽃은 더욱 불타올랐다. 또 핵 문제, 공해 만연, 인구 증가, 식량 위기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는 끝이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가슴에는 민중이 고뇌 허덕이는 소리가 항상 메아리 쳤다. 신이치는 통감하고 있었다. 전란이 끊이질 않는 격동의 20세기도 이미 70년 정도가 지났다. 남은 약 30년 안에 평화를 향한 확실한 도표를 인류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또한 세계는 대립과 항쟁의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인류 존망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신이치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불법의 광선유포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여러 영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뛰어난 지성과 나누는 대화와 촉발이 불가결하다. 또 불법 천리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인간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의 문화도 종교적 토양도 전혀 다른 토인비 박사가 얼마나 찬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서로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신이치에게는 커다란 테마였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전망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 듀이는 갈파했다. 전달되지도 않고 공유되지도 않고 표현하는데
재생할 수도 없는 사상은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독백은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치는 박사가 자신과 대화하기를 희망해 주어서 기뻤다. 박사는 이미 80살이었다. 41살인 신이치와는 부모 자식만큼 나이 차이가 있었다. 신이치는 박사가 21세기를 향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젊은 나를 대담 상대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와 대담하고 싶다는 토인비 박사의 요청에 반드시 부응하자. 신이치는 박사에게 정중하게 답장을 썼다. 호의에 넘치는 귀하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사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제 생애를 통해서 최고로 뜻깊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이치는 몹시 바빴다. 이 시점에서는 초대에 응하고자 그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신해치는 1969년 연말부터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1971년에는 속가대학교가 개교하는 관계로 그 준비를 위해 몹시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다. 그 후에도 박사는 대담을 강하게 희망하며 요청했다. 박사는 신해치가 오기 어렵다면 박사 자신이 일본으로 갈 의향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령의 몸으로 장시간 여행은 어려웠다. 신해치는 속가대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이듬해 에는 반드시 박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영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서간을 계속 주고받으며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편지로 보내는 등 준비를 추진했다. 세계 정세도 시시각각 변했다. 중소 대립은 그 정도가 심각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한편 미국은 중국 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1971년 7월 미국의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이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저우언나이 총리와 회견하는 등 양국은 급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유엔에서 중국 대표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맞이했다. 1968년 대학부 총회에서 발표한 스니츠의 제안이 현실로 되었다. 이 흐름은 전쟁 후 미국 양극 체제라는 국제사회 질서를 미중소의 삼각 구도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한편 긴장 상태가 계속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 전쟁에 돌입하여 파키스탄이 항복하는 사건도 있었다. 기필코 평화의 조류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만큼 신이치의 가슴에는 젊은 세대를 대표해 박사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거듭하여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구쳤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토인비 박사와 나눌 대담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생각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신이치는 인간을 동물적 측면이나 육체적, 정신적 측면 등 다면적으로 포착하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 사회환경에 대해서 고찰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 명제에 접근하고 싶었다. 화제는 도시론, 환경론, 교육론, 건강, 복지, 노동운동 등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세계 평화를 실현할 방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21세기를 향하여 세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미래를 위해서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인류가 암중 모색하고 있는 문제라 해도 좋다. 신이치도 박사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 중에 전쟁 희생자가 몇 명 있었다. 신이치는 평화의 대도를 여는 일이 바로 자신의 책무라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러므로 현대 각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직시하면서 왜 전쟁이 반복해서 발발하는지, 그 어리석은 역사를 단절하려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여기서는 지도자론이나 파시즘론, 군사 문제 등을 논하면서 지구를 평화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다. 셋째로 생명 근원에 다가가는 대화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로 사라지는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적인 시간축에서는 생명의 영원을 논하고 횡적인 공간축에서는 한없는 우주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대한 테마가 되어 종교 철학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문명을 창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박사가 주장하는 궁극의 정신적 실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길 희망했다. 어쨌든 동양인인 신이치와 서양을 대표하는 지성이 나누는 대화다. 인류의 미래를 여는 치사성 풍부한 대담이 되어야 한다고 신이치는 깊이 다짐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탄 제트기는 시베리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은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방문했다. 드디어 탑승기가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신이치는 러시아 대지의 제목이 스며들도록 마음으로 열심히 창제했다. 당시 소일 관계는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었다. 1972년 1월 소련의 그로미코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5년 만에 소일 정기 협의가 열렸지만 평화 조약 체결을 향한 도정은 전도가 다난한 상황이었다. 소련은 일본의 이웃 나라다. 이웃끼리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반목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시네치는 일찍이 양국은 신뢰와 우정으로 연결되어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상호 이해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해 미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 창립자로서 소련의 노부시비리스크 발레단 초청 1966년을 추진하는 등 문화교류에 힘을 기울였다. 또 신이치는 스탈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숙청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만큼 소련의 지도자에게도 생명 존엄간의 선, 인간주의 천리를 나아가 인류는 가족이라는 지구 민족주의 사상을 끝까지 호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잠시 마음속으로 창제한 후 신이치는 동행자들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모스크바를 정식으로 방문하겠소. 소련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서든 평화의 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모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낀 듯하다. 그러나 아내 미네코마는 기필코 이루어야 할 신이치의 사명이자 강철 같은 맹세임을 간파했다. 실제로 신이치는 그 후 2년 뒤 가을에 소련을 방문하여 크렘린에서 코시긴 총리와 회담하게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파리에 도착한 때는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 오후 6시가 지나서였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는 프랑스 이사장이 된 가와사키 에이지를 비롯해 20여 명의 멤버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맞이했다. 일행은 공항에서 소시에 탄생한 파리 본부로 향했다. 파리 본부는 1969년에 구입하여 이미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이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해서 정식으로 개관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공항에서 약 20분 만에 파리 본부에 도착했다. 회관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정원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강당이 있는 2층 건물과 3층 건물의 별관 등이 있었다. 가와사키는 회관을 안내하면서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7년 전에 파스칼 거리에 있던 방 2칸짜리 제 아파트를 유럽 사무실로 쓰며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마치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누이이의 파리 회관을 개관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넓고 멋진 파리 본부가 탄생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치는 말했다. 가와사키 씨,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관에서 불법의 인간주의 파도를, 행복의 파도를 프랑스 전역에 넓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 광선 유포가 전진함에 따라 회관은 장엄해집니다. 쉬고 있으면 회관도 여러분의 혼도 쓰러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렸다. 철은 쓰지 않으면 녹슨다. 괴어있는 물은 탁해지고 추위에는 얼어붙는다. 마찬가지로 활동을 정지하면 정신은 활력을 상실한다. 가와사키는 결의에 찬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움직여서 공덕이 꽃피는 회관으로 만들어 프랑스 아니 유럽의 인간주의 신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신이치는 멤버들의 강한 요청으로 파리에 머무는 동안은 파리 본부에 숙박하기로 했다. 단기간 머무는 동안 가능한 많은 멤버를 만나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하자 호텔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파리 본부에서는 몇몇 사람이 내일 모레 열릴 개관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멤버를 보자 말을 건네고 오후 7시가 지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담 시간을 가졌다. 일본 시간으로는 이미 오전 3시가 지난 때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20시간 이상이 경과했다. 신이치는 몹시 지쳤지만 열심히 장식하거나 청소하는 멤버를 보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가와사키 에이지 프랑스 여자부 간부인 이리세
마치코와 함께 파리본부 주변을 산책했다. 회관을 나와서 500m 정도 걸어갔을 무렵 이리세가 시니치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이 집은 퀴리 부인이 살던 곳입니다. 나무 대문은 닫혀 있고 안쪽에 빨간 지붕의 3층 집이 있었다. 퀴리 부인은 폴란드 출생 과학자다. 방사능 연구와 신원소 발견, 라듐의 달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 집에서 1907년부터 1912년까지 살았다고 한다. 퀴리 부인은 이곳에 살던 1911년에 순수한 라듐 추출에 성공하여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여의고 5년 후의 일이었다. 그 비애를 딛고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키우며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 시니치는 말했다. 나는 퀴리 부인의 위대함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보다 비애지지 않은 강인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한 인생이란 있을 리 없습니다. 인생은 오히려 고난뿐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날 시니치는 토인비 박사와 나눌 대담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저녁 무렵에는 멤버와 함께 근행하고 격려했다. 이튿날 5월 1일에는 파리 본부 개관식을 열었다. 식전을 축복하듯 하늘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다. 회관뜰에는 짙푸른 잔디가 반짝이고 튤립, 마로니에 등 각양각색의 꽃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피어 있었다. 이날 멤버는 프랑스 각지를 비롯해 영국, 서독, 당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각국 나아가 이집트나 이란에 거주하는 멤버도 기쁨에 넘쳐 달려왔다. 오전 11시 30분 시니치가 현관 정면 앞에 준비된 테이프를 커팅하자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2층 강당에서 대표 200 수십 명이 참석하여 개관 기념 근행회를 열었다. 시니치의 도사로 독경을 시작했다. 각국 멤버의 목소리가 하나로 맞물린 경쾌한 근행이었다. 이어서 가와사키 에이지가 1961년 야마모토 회장이 유럽을 처음 방문한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발전의 발자취를 말했다. 그리고 근대 문명을 낳는 유럽에서 인류 문화를 소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명 르네상스를 일으키자고 호소했다. 성격이 온후한 가와사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백 넘치는 말투였다. 가와사키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참가자 여러분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프랑스어로 반복했다. 그것은 니치렌 불법이 널리 프랑스에 넓혀져 정착하기 시작한 증거이기도 했다. 스니치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쏟았다. 기쁘게도 5년 전에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얼굴이 많았다. 대성이는 다카하시 정답서에서 그 지방의 불법은 귀하에게 맡기겠소. 어서 1467쪽라고 말씀하셨다. 나라마다 문화도 습관도 사고방식도 다르다. 그러므로 세계 광선유포도 또한 그 나라 사람이 일어나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비로소 불법이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파리본부 개관기념 근행회에서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시니치가 마이크로 향했다. 시니치는 세계 광포에 매진하는 존귀한 동지의 분투를 찬탄한 후 애틋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과 평소에는 좀처럼 만날 수 없지만 모두 내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한 인생을 걷기를 날마다 진지하게 기념하며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니치의 말에 한층 더 힘이 들어갔다. 또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여러분은 민족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니치렌 대성인의 자식입니다. 광선유포는 불법의 자비로운 빛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성업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사는 데에 바로 자신의 인간 혁명이 있고 자타공이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혼미하고 불행한 근본 원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하는 목적관이 확립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성인의 자식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갖고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환경에서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기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걷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용기이며 도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사고가 인간의 위대함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동이 인간의 위대함을 만든다는 것이 시니치의 신념이었다. 시니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각국, 각 지역에서 광선유포를 하나의 목표로 해서 먼저 10년 앞을 향해 전진하면 어떨까요? 창제를 근본으로 강성하게 신심에 면료하여 10년 후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멋지고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단 말인가 하고 자신도 놀랄 정도로 행복의 궤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자, 함께 전진합시다. 맹세의 박수가 울렸다. 개관식이 끝난 후 회관 정원에서 파리 본부가에 있는 소시 시장 부부를 비롯해 많은 내빈을 초청하여 축하 모임을 열었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 있는 정원에서 차를 끓이기도 하고 보적대 연주와 여자부 합창 등도 선보였다. 신이치는 내빈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내빈은 대부분 창가학회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불교 단체 지도자라면 법위를 걸친 승려가 아니면 보기에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듯했다. 그러나 양복 차림으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회장 야마모토입니다 하고 정중하면서도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는 신이치를 보고 내빈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신이치의 행동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넘쳐 있었다. 상대방이 연로한 분이면 통로에 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며 도중까지 손을 잡아 안내했다. 또 신이치의 이야기는 재치와 유머가 풍부하여 주위에는 밝은 웃음이 넘쳤다. 그리고 신이치 옆에는 기모노를 입은 아내 미네코가 서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포근하고 상냥한 미소를 띠고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 귀가할 때 내빈 중 한 사람이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말했다. 당신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회장을 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의를 다해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권위의 가면을 쓴 성직자가 군림하며 엄숙한 가르침을 설하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주의입니다. 그 인간주의를 당신네 단체에서 느꼈습니다. 가와사키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불교입니다. 우리 종교입니다. 교의는 인격, 행동으로 표현된다.